마지막 할 것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김병민 교수님, 네.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출석을 할 것이다. 네. 근데 공개 여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지금 현재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를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비춰보게 되면은 예. 그동안 비공개 조사를 거의 원칙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공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을 지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대한민국의 가장 널리 알려진 공인 중에 공인이라고 보아도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출석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굳이 이러한 편이나 이런 것들을 봐주게 되게 된다면 오히려 검찰 측을 향해서 국민적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충분하게 관련된 범죄가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알 권리들에 대한 측면에서 뭐 피의 사실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출석하는 과정 등에 대한 전 장면들이 공개가 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라고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소환이 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집중 조명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겠죠. 예. 조국 전 장관도 그동안은 SNS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심경 등을 밝혀왔습니다만 예. 일단은 본인의 아내까지 기소가 된 마당이고 여기에 본인 이름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터라 국민들을 향해서 본인의 육성으로 진정성 어린 사과 혹은 예.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혹을 받는 부분이 김재범에서 이 부분이에요. ATM기에서 5천만 원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긴 했는데 나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몰랐다라고 일단 입장을 정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이제 상대방이 무엇을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다 알고 있느냐, 그러면 예. 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제 경험상. 왜냐면 보통은 이제 아내분이 관리를 할 때 남편분한테 조금씩 용돈 주면서 예. 네,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니. 네,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저 의혹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미리 검토를 했더라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좌를 서로 나눠서 썼는지 아니면 혼용해서 썼는지 이것도 금방 휴대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서로 이제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혹은 조국 전 장관이 어떤 그 주식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 이력이 있는지 예. 등등등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면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되게 쉽게 밝혀질 수 있는데 아직 휴대폰 압수수색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솔직히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는데 그 예.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종훈 평론가 네. 일단 변호인단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혐의 적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얘기할 때 경제공동체. 박 전 대통령한테도 네. 뇌물을 간 적이 없는데 혐의가 입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원초적으로 따져보세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기소까지 갔을까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조국 전 장관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부간에 그렇죠. 금전거래 모를 수도 있어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 예. 그죠? 근데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인데 5천만 원을 갑자기 보내달라 그러면 어디 쓸 거냐고 물어보는 게 상식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대단히 부부 사이가 좋은 그런 그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 경우에도 다 상의를 했겠죠, 사전에.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아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퇴근하는 길에 찾아다 줄게. 예. 그래서 집에서 보통 전달하고 주고받지 이렇게 그 업무 시간 중간에 나와서 보내고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로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을 이렇게 보내지는 잘 않는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 조국 전 장관 측의 해명은 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죠.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차명계좌 관련해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차명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병민 교수 이 내용은 공소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지명 얘기가 나올 때 지명된 뒤에 임명된 뒤에 사퇴 2주 전까지 790여 차례, 800차례. 상식적으로 이 내용은 검찰의 주장은 이해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온 나라가 조국 전 장관 남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차명 거래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혼자 생각해 봤을 때 문제가 불거지게 돼서 차명으로 투자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매도가 아니라 매수도 있어요. 매수란 게 있고 예. 거기다 더 나가서 선물 옵션에 관한 투자까지 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8월 9일이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된 날이고 그로부터 문제가 불거져서 조국 전 장관이 국민들을 향해 회초리를 따끔하게 맞겠다라고 얘기했던 날에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건데 예. 정경심 교수가 이런 방식으로 차명에 대한 투자를 해왔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그 심리적인 상태까지 궁금하다라고 국민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민정수석은 무엇 하는 자리입니까?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하거나 다 매도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오히려 차명 투자를 바탕으로 민정수석 재직 중에도 700회가 넘는 차명 거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럼 민정수석은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도록 잡아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게 민정수석의 위치에 있는 건데 예. 민정수석의 가족이 이런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덕성과 신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이어지거든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8월 22일 날을 저희가 CG로 준비를 했는데 이날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족 모두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하고 사과한 날인데 공소장에 보면은 이때도 차명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요. 조국 예. 전 장관은 계속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관으로 본인이 지명되고 난 뒤에는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와 굉장히 모든 부분들을 다 같이 상의했을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한 얘기의 진술에 따르면은 내가 이번 기회에 무슨 사모펀드 등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 예. 내용을 알고 있었을 법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5천만 원이 갔던 부분들도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은 건 뭐냐면요. 본인은 몰랐다라고 합니다. 예. 계좌 입금을 했을 때는 몰랐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더라도 민정수석 같은 고위공직자는 1년에 한 번씩 재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가서 그 2018년 1월이거든요. 사후에는 알 수 사후에 있다. 다시 한번 재산 신고를 하게 됐을 경우는 마이너스 5천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해야만 재산 신고가 가능한데 계속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갖고는 앞으로 재판에 임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라 충분하게 입장 조율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 내용이 있어서 몰랐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잠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아무리 철회하더라도 그런 재산이 많은 철회하더라도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됐는데 이런 생소한 사모펀드에 막 투자합니까? 그렇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지금 매우 후회 막심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개별 주식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 펀드 허용이 된다고 해서 사모펀드가요. 들어갔을 이 뿐입니다. 사모펀드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네. 차명 계좌가 맞는지는 법원에서 확실히 가려져야 되는데 김주혜 변호사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요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맞다라고 일단 검찰에 진술을 했다면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본인들 계좌면 본인들 계좌라고 이야기하지 왜 차명 계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처음에 차명 계좌에 입금을 한 내역은 분명히 검찰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명 계좌로 뭐 단골 헤어숍 주인이라든지 뭐 SNS 친구 이런 사람들을 되게 다양하게 이용을 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제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것인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식 관련해 해가지고는 약간 좀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 그런 증상을 약간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고려를 해서 좀 변론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공익인권법센터 있잖아요. 이 예. 부분이 가장 저는 조정 장관이 이렇게 질타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턴 증명서가 발급된 예, 공익인권법센터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정경심 교수의 일은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예.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일어난 일을 본인이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이 이제 딸과 관련한 내용인데 공주대, 단국대, 키스트 여러 군데가 있었죠.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동창이 있었던 건데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에는 공소장에 들어가 있어요. 김준영 의원님. 글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대학들은 반성할 것이 없는가? 신뢰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주대에서 자체적으로 그 발급해준 교수 얘기만 듣고 저렇게 문제 없다라고 과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그 교수를 만나서 딸이 인턴으로 활동하기 전부터서 이미 그 날짜가 인턴 경력 날짜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 당사자 얘기만 듣고 그거를 문제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다분히 문제가 있는 그런 결론이라고 보고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이것저것 모른다고 얘기했고 아는 바 없다고 얘기했고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 인턴 했지만은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죠. 그랬지만은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에서 밝혀봐라. 재판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는 걸 밝히겠다. 이런 취지로만 얘기하고 있어서 상당히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상식이 집집마다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 전문가도 아니라고 했는데 주식 전문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차명 계좌까지 이용해서 790번, 800번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고위공직자 부인이잖아요. 차명 계좌 이용해서 그렇게 했죠. 사모펀드도 이제서야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나와서 졸도까지 할 정도였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8가지 병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정신건강은 매우 강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민정수석부터 9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이런 차명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남편인 조국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 5천만 원 관련해서도요.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했을 거냐고 다 그치겠죠. 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5천만 원 보낼 돈도 없겠지만 그런 게 상식인데 이렇게 국민 정서와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이렇게 민정수석 시절에 또 장관 시절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 공주대나 또는 대학 인턴 문제 이런 것도 호텔에서 인턴 문제 같은 것도 뒤늦게 또 그 검찰 공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조국 일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이걸 선뜻 납득하거나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희 변호사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법원이 중요 사건으로 지정을 했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재판이 빨라진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중요 사건으로 지정됐다는 얘기는 이제 되도록 좀 빨리 그렇게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봤듯이 원래 보통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2주, 3주, 한 달 정도로 그 심리가 어느 정도에 필요한 것인가를 따라서 이렇게 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집중심리 사건 같은 경우는 미리 기일도 다 정해놓고요. 그리고 또 그 간격이 매우 좁기도 합니다. 1주나 2주 만에 바로 다음 기일 열리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재판을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좀 언론에 많이 탄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부담감을 좀 느끼고 또 최선을 다할 것을 저렇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